제가 패널 선생님 리스트가 여기 있구나. 예, 있네요. 윈터 이즈 카밍입니다. 오늘 왔습니다. 동장군이. 제가 해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코엑트 할 때 지지난번인가는 엄청 눈이 한 번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꼭 이 코엑트가 기억이 남는 그런 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저는 순천 세브란스 병원의 백성일이고요. 제 옆에는 각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패널 선생님으로서는 강다란 선생님, 권지현 선생님, 김태현 선생님. 이 김태우는 은평 성모 김태우. 예, 그리고 박상만 선생님, 박창수 선생님, 서홍 선생님, 손영준 선생님, 송걸수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한양대병원의 김봉관 선생님, 네, 맞습니다. 트랜스캐로티드 타바 in patients with peripheral artery disease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방사선사 김봉관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트랜스카로티드 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비를 하기 위한 어세스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에서 시작되든 아울터라만 가면 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트랜스피모랄이 대부분 타비의 정석과도 같지만 그 20년 전에 크리베 선생님이 처음 타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환자가 보스피모랄 아테리가 다 오클루전돼서 바이패스했던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트랜스셉탈로 어프로치를 해서 LV 아울타로 안테그리드 방향으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했던 환자였습니다. 어쩌면 타비는 그 시작과 동시에 논피모랄 어세스 루트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세스 루트 트렌드를 보면 물론 트랜스피모랄이 90% 이상 많기는 한데 이 나머지 10%를 가지고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트랜스 에이피칼, 다이렉트 아울틱 같은 루트가 많이 쓰여지다가 현재는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트랜스 엑실라리 루트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카로티드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환자는 90세 남자였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두고 시비어 AS를 알게 돼서 다리 수술도 해야 되는데 판막 수술까지 같이 하기에는 좀 이 고령인 환자에게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판막은 타비를 하고 이후에 다리 수술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의 그 아울토 일리악 시티 상에서 보스 일리악이 다 토탈인 거죠. 그래서 논피모랄 어세스 루트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어프로치한 거는 트랜스 엑실라리였습니다. 근데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이제 서전 입장에서는 엑실라리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컷다운 시에 너브 인저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카로티드 어프로치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CT 상에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양쪽 모두 5.5mm 이상 충분히 컸고 율리서클도 잘 확인됐기 때문에 탑이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프록토로 오신 고인석 교수님께서 환자 포지션을 거꾸로 눕히고 고개는 딜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환자가 보고 있으면 탑이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양쪽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다 어베일러블 하다면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퍼레이터가 좀 편하다 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흉부외과 교수님이 이게 소리가 좀 안 나서 아쉬운데 그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잘 보이도록 약 2cm 가량 서지컬 인시전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거면 이 빨간 튜브가 보이는데 이미 프리클로즈 테크닉을 하듯이 펑처 사이트에 수철을 미리 해놔서 나중에 이 실을 당기면 블리딩 없이 지혈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인시전 타임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영상을 다 넘겨야 되는군요. 이렇게. 물론 바로 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클램핑을 하고 세레브랄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 했거든요. 약 3분이 지났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어서 프로시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타비만 잘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제네랄 걸었고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고 라디알 아테리를 통해서 아울토그램을 하고요. 이미지는 TE 가이던스 그리고 베인 펑처하지 않고 LV 와이어 페이싱으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킨을 통해서 아테리를 펑처하게 되면 스킨이 시스를 어느 정도 고정해주기 때문에 프로시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와이어가 펑처된 와이어의 진행 방향을 보면 그 어센딩 아울타를 지나서 아울틱 루트까지 다이렉트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또 트랜스 카로티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울타그램 이후에 LV 와이어로 포지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여기서 한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제 환자를 거꾸로 눕혔으니까 아레이오다, 이게 다시 반대니까 LAO,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시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로 아레이오, LAO를 판단하시고 환자 기준에서 아레이오인지 LAO인지 생각해서 프로시를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 커먼 카로티드 아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울틱 아치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LAO 포지션 필요 없이 커스 오버랩에서 다이렉트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커먼 카로티드 아티의 길이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쉬스가 짧게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LV 와이어를 통해서 컨트롤드 페이싱 아에 혈압을 떨어뜨리고 밸브 디플로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혈압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디플로이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아우토그램을 보시면 밸브가 네이티브 애널루스랑 거의 평행하게 X가 이쁘게 잘 디플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 T 상에서도 새는 게 전혀 없었고, 프레셔 민그라디언트 1, AR 인덱스 45.5, 다이크롭틱 AR 인덱스 3.5로 만족스러운 헤모다이나믹 리절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서 빛이 나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수처를 해주셨고요. 수처 타임은 인시전 타임보다 훨씬 짧게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희가 탑이만 그 펑처에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는 데까지는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가능했고, 전체 프로시저 타임을 생각해도 2시간에서 2시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나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전혀 없이 일주일 후에 다리 수술까지 마치고 퇴원하셨고 현재는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민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트랜스피모랄 어프로치가 불가능할 때 이런 다른 논피모럴 어세스 루트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포인트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랜스 카로티드를 제외한 나머지 어세스 루트들은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특히 트랜스 엑실라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펑처 레벨이나 펑처 앵글 그리고 발론 오클루전을 통해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게 잘 안 돼서 그раф트 스턴까지 넣어야 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리마테를 써야 되거나 그 캐비저 환자의 경우는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롱 레이시인데요. 우리가 카로티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롱 레이시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형된 교수님 피셜에 따르면 이 스트로크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크게 첫 번째는 애뉴루스의 발론이나 밸브 디플로이 과정에서 생기는 엠볼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어세스 루트가 같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그 아울틱 아치를 지나다 그레이트 커버처에 있는 플락을 긁어서 이게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트랜스 카로티드의 경우는 거의 다이렉트 어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자유롭다. 그래서 다른 요새 대세인 트랜스 엑실라리나 트랜스 카발에 비해서도 스트롱렛이 현저히 낮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트랜스 피모랄과 거의 유사한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그 얼터네티브 어세스 루트는 트랜스 카로티드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정리하면 트랜스 카로티드 탑이는 다이렉트 어세스가 가능해서 오퍼레이터가 디바이스 컨트롤하기도 쉽고요. 밸브가 워낙에 잘 펴지니까 파라밸브랄 릭도 적습니다. 스트롱렛은 가장 낮고 특히 트랜스 엑실라리랑 비교했을 때도 블리딩이나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전혀 없고 시술 시간도 짧고 조영제도 적겠습니다. 그리고 리마나 플래닝 너브 인저리 받을 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트랜스 피모럴 어프로치가 불가능할 때 최고의 옵션은 트랜스 카로티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라이트 캐로티드 아트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트 캐로티드하고 지금 방금 레프트 캐로티드로 접근하셨잖아요. 네, 라이트 캐로티드는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네. 레프트 캐로티드는 한번 이렇게 에올타를 거쳐서 아치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엑시스가 훨씬 더 어프로치의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엑시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조정 는 비슷한데 어차피 서전이 여는 거라.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어센딩 아울타에서 다시 아울티 루트까지 앵글이 커브가 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더 엑시스가 좋지 않나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메이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젠탈한 거는 메이트론이 약간 불리해요. 일단 밸브 위치 잡는 게 불편한데 다시 이제 리캡처해가지고 쓰는 게 장점이지만 이 캐로티드 접근할 때는 그 위치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페모랄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에올타를 거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들어가게 되는데 내려갈 땐 직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멤브레인 쪽이 맞추게 되면 위에 이제 레프트 코리 사이스 쪽에 이제 밸브가 위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AR도 유발되는 것 같고 좀 많이 유발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레프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도 괜찮은데 차이점이 뭐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트랜스 카로티드는 레프트 어프로치가 퍼스트 옵션은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프로치상 보통 라이트로 코로나 엔조 하는 것보다 레프트 레디얼로 코로나 엔조 하는 게 더 피머랄에 더 가까운 그런 어네톰에 나오듯이 먼저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TCT AP 때 서울 성모에서 트랜스 엑실라리를 퍼켓 체인에서 하는 방법을 이종욱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아무래도 퍼켓 체인에서 하는 방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네어라든지 벌룬 오크루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서전과 함께하면 이렇게 굉장히 프로션이 짧고 어떠한 컴플리케이션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컴플리케이션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맡기니까 저희가 좀 트랜스 엑실러리가 퍼켓체인에서 하게 되면 선생님 굉장히 많은 복잡한 어떠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지난주에 트랜스 카드를 처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수를 갔다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져와서 저희도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편하겠구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트랜스 에어리티 엑실러를 했다가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사망률에 굉장히 좀 현저하게 높게 되는 데이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트랜스 에어리틱 에이피칼이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 카로티드 엑실러리가 가고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피엔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라이즌탈 에어타에서 하이퍼블랙스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애뉴라 플랜과 디바이스의 퍼펜디컬 플랜을 만들지 못해서 조금 어려웠던 좀 단점은 있었습니다. 또 레프트로 하신 거예요? 저희도 랩트 카로티드로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가 캐로티드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강준호 선생님. 큰 영향은 없을까요? 저희는 다이렉트 에어하고 탑이는 잘 돼도 다른 이유 때문에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 캣방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지. 거기가 캣방이었어요? 네. 하이브리드 룸 캣방 안에 있는 하이브리드 룸이었습니다. 넓은 방이에요, 넓은 방.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저희는 마스카라든지 그런 설득이 안 돼서 결국엔 똑바로 눕혀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큰 불편은 없었는데 우리도 똑바로 눕혀서. 거꾸로 눕혀서 했을 때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픽테일은 어디로 어프로치 했었죠? 라디알로 라디오로 했을 때 그 환자 손을 올려야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렸습니까? 내려서 내려 해도 네.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커브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큰 네네네, 불편함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단점은 앵글레이션에 따른 오퍼레이터가 착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저희만 잘하면 그럴 일은 없어서. 네. 혹시 패널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성골 선생님. 사실은 캐로티드를 저희는 아직 안 해봤는데 캐로티드를 선택할 때 있어서 오퍼레이터가 편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경외과랑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벌룬 오클루전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환자마다
왼쪽 ICA, 오른쪽 ICA에 따라서 뭔가 프로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캐로티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먼저 물론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쪽이 조금 더 환자한테 좀 덜 위험한 접근 경로인지를 판단하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긴 아니, 하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고려해 볼 사항일 것 같아요. 신경외과 선생님 컨펌하는 것도.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캐로티드 아테리의 그 지혈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지혈 안 하고 그 수처를 수처로만 미리 해놔서 하- 실만 한 수처만 번 하면 땡기면 되나요? 블리딩 없이 잘 타이 아 됩니다. 그래요? 네. 서저들이 다 해주니까 네. 지혈만 안 하더라고. 기가 네, 막힙니다. 그래서 아까 코멘트하신 게 이제 발론 오클루전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세레브랄 아테리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CT 상에서만 A컴, B컴 잘 확인되면 이걸과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고 저희가 트랜스 카로티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카로티드 아테리 클램핑도 하고 이게 또 엠볼리제이션 돼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냥 지금처럼 어프로치해도 발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정 의심스럽다면 그냥 포패스를 한번 찍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손 딜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카로티드 아테리 맞고 찍으면 되는데 그럴 일이 그게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이 타비가 발전해가는 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mon관 선생님 좋은 케이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도 제가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의 김재훈 선생님께서 하드코어 케이스 with AMI and cardiogenic shock 뭐 다 했네. PCI, 에크모, ICD 뭐 다 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인사 감사드립니다. 성 빈센트 병원 방사선사 김재훈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환자분 54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카디악 어레스트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119가 도착하여서 병원 도착 전까지 9번의 Vfib이 확인되었고 환자분 ROSC 된 이후에도 카디오제닉 샥이 지속되어서 에크모 인설션 후에 PCI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오마커는 모두 포지티브였습니다. 이렇게 Vfib 상황에서 ROSC가 된 EKG인데 EKG V2부터 V4까지 ST 엘리베이션 보였고 이 환자분 스테미로 인한 심정지로 오셨기 때문에 카디악제닉 샥에 의한 시민성 그 쇼크의 중증도 평가표에 의해서 2등급으로 판단하였고 바로 에크모 인설션 후에 PCI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Vfib가 ROSC 된 이후에도 카디오제닉 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VA 에크모 적용하고 PCI 실시하였습니다. V 캐뉼라는 21프렌치, A 캐뉼라는 15프렌치 적용하고 에크모 스타트하였습니다. 이니셜 엔지오그램입니다. LCA는 랩트 메인과 설컴프렉스 모두 스테노시스 없었고 LAD 프록시말에 100% 티미플로우 0의 스테노시스 있었습니다. RCA는 튜블러 리전으로 미드 RCA에 30% 스테노시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커플리 리전 LAD에 이제 프로시저 시작하였고 와이어링 이후에 벌룬 2.5 15로 프리 다일레이션 진행하였습니다. 프리 다일레이션 이후에 티미플로우는 3로 회복되었고 타입 A의 미니멀한 다이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5, 23의 스텐트를 넣고 안전하게 프로시저 끝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그램입니다. 티미플로우 3의 플로우 리미테이션 없이 안전하게 시술 끝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64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이분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체스트 디스컴포트로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특이 증상 없으셔서 12월 5일에 CAG 계획하시고 퇴원하신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 뭐 특이 사항은 하이퍼텐션 있으셨고 그 당시에 오실 당시에는 멘탈 얼러트였고 바이오마커 또한 모두 네거티브였습니다. 처음 단계를 이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그냥 뭐 적용해 보자면 L 리스크 단계였지만 갑자기 저희가 PCI를 끝내고 나서 회복실에 있을 때
발생한 아큐트 스텐 스롬보스로 인해서 이렇게 BP가 측정되지 않고 VT가 관찰되는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해서 가장 높은 단계 2등급 적용해서 에크모 인설션 후에 두 번째 PCI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PCI 진행하고 아큐트 스텐 스롬보스로 인한 카디오제닉 샥으로 인해서 저희는 VA 에크모 적용하고 두 번째 PCI 진행하였습니다. 이분 이니셜 엔지오그램에서 랩트 메인과 LAD 오스, 썰코 오스에서 이제 트루 바이포케이션 리전에 랩트 메인 미드에 65% 스테노시스 있었고 LAD 오스는 90%, 썰컴프렉스는 85%의 스테노시스 보였습니다. RCA는 RCA 미드에 미니멀한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퍼케이션 PCI를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보스를 먼저 적용해서 아이보스를 통해서 이미징을 확인하였습니다. 썰컴프렉스 프록시말은 3.5, 랩트 LAD 프록시말은 3.5, 랩트 메인은 4.0 다이오메터 나였고 랩트 메인 디스탈에 약간 칼시픽한 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시술자분께서 이제 벌룬 크러쉬를 하기로 계획하셨고 프리벌룬을 이제 썰컴프렉스 프록시말, LAD 프록시말 한 후에 벌룬 엔지오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이드 브랜치인 썰컴프렉스 프록시말에 3.5, 15 벌룬하고 LAD를 통해서 벌룬 2.5, 15를 통해서 벌룬 크러쉬 진행하였습니다. 랩트 메인 그다음 랩트 메인과 LAD를 통해서 3.5, 24 스텐트를 디플로이하였습니다. 아직 키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썰컴프렉스 오스와 LAD 오스에 약간 언더 익스펜션이 보였고 그 다음 썰컴프렉스로 다시 리와이어링하고 트랙 벌룬 2.5, 15 벌룬 하였고 그 다음 각각 썰컴프렉스와 LAD에 NC 벌룬 3.5, 15, 4.0, 15 벌룬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파이널 키싱을 하고 이제 포스트 엔지오를 찍게 되었는데 이 다이고날 원이 이렇게 제일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막 BP가 떨어지고 환자분 체스트 페인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썰컴프렉스에 있는 와이어를 다시 리와이어링해서 다이고날에 리와이어링하고 세미컬플라이언트 벌룬 2.5, 15로 인해서 사용해서 다시 프리 다일레이션 진행하였고 포스트 엔지오 찍었습니다. 포스트 엔지오 찍었는데 약간 이제 LAD 오스와 썰커 오스 쪽에 이 스럼보스한 머테리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CR을 준 후에 이제 파이널 엔지오그램을 찍었는데 조금 그 시술자분께서 나아졌다고 판단하시고 헤파린 유지한 상태에서 회복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실에서 대기하던 중에 환자분이 이렇게 의식 저하되고 BP 측정되지 않고 DC 배치 붙였더니 이렇게 VT가 관찰되어서 다시 이제 카디오제닉 샥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캐스레비로 이동하였습니다. V 캐뉼라는 21프렌치 사용하였고 A 캐뉼라는 15프렌치 동일하게 적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리와이어링해서 엔지오를 찍어봤는데 LAD 오스와 썰커 오스에 모두 이제 스롬보제닉한 머테리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이제 아스피레이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석션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많은 양의 이제 화이트 스롬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헤지니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시술자분께서 LAD 이제 랩트 메인 디스탈부터 LAD 프록시말까지 다시 스텐트를 하나 더 깔게 된 상황입니다. 파이널 키싱 해주었고 파이널 엔지오그램입니다. 모두 뭐 플로우 리미테이션 없었고 조금 스롬보스하고 좀 헤지니스한 게 있긴 하셨지만 시술자분께서 좀 괜찮다고 판단하시고 시술 종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큐트한 스텐 스롬보시스가 왜 생겼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DES가 원래 보통 이제
이제 아큐트 스텐 스롬보시스가 조금 이슈가 있다고 처음엔 판단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술 이제 시작하고 CAG 끝나고 PCI 결정할 때 이제 9시 10분에 티카와 아스피린 2T를 로딩하였는데 퍼스트 스텐트 타임이 9시 23분입니다. 고작 1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카그렐러가 약효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이 필요한데 이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큐트한 스롬보시스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56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체스트 페인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내원 당시에 멘탈 얼러트였고 바이오마커 또한 이제 포지티브였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컬플리 샥 트라이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이제 컬플리 샥 트라이얼은 이제 대표적인 원인 유발 혈관만 치료하고 치료한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사망 및 급성 심부전의 발생 결과가 낮다는 결과가 이 대표적인 이제 대표 논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플리 샥 트라이얼에서 그 커플 리전만 교정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요즘 많이 조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서머리 보게 되면은 이분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어서 먼저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적용하였고 멀티베스를 PCI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카디오제닉 샥으로 인해서 VA 에크모 인서션 하였고 그 다음 이제 시비어한 이런 풀모너리 이데마가 발생해서 LV 벤팅을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ICD까지 삽입하게 된 환자분입니다. EKG 확인해 보면은 리드 2의 컴플리트 AV 블락 확인되고 V3부터 6까지 TAV 인벌전 보였습니다. 먼저 이분 컴플리트 AV 블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적용하기 위해서 LV 에이펙스에 템포러리 리드를 넣고 VVI 모드의 페이싱을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싱 레이트는 80회였고 아웃풋은 3이었습니다. 이니셜 렌지오그램에서도 레프트 메인의 튜블러 리전에 80% 스테노시스 보였고 LAD 디스탈의 98%의 디퓨즈 롱 리전에 스테노시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컴프렉스에서도 튜블러 리전에 80% 스테노시스 보였고 화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세퀀셜 리전에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RCA가 이렇게 100% 토탈 리전이었기 때문에 RCA를 커플리 리전으로 생각하고 먼저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RCA 와이어링 이후에 2.0 15 벌룬을 이용해서 프리다일레이션 진행하였고 프리다일레이션 이후에 티미플로우 2로 회복되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텐트 2.5 18 넣고 석세스풀하게 PCI 끝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민이 교수님께서 이제 에코를 봤을 때 레프트 월이 조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디오제닉 샥의 오리진이 레프트 사이드가 아닐까라고 판단하셨고 레프트 메인을 이제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리다일레이션 2.5 15로 벌룬을 해주고 스텐트 3.5 15 스텐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한 이제 노리플로우가 생겼고 저희가 약간 판단하기엔 이게 아이트로제닉한 다이색이 아닌가 약간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셔 또한 조금 푸르카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페이싱 리듬에 맞춰서 아울타 프레셔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어레스트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페이싱을 계속 놓고 있는데도 이제 아울타 프레셔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 시술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CPR 시작하였고 IC로 NCR 인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페이싱 리듬과 이제 돌아온 리듬이
통해서 아울타 리듬도 조금 아울타 프레셔도 돌아온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바로 목격된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에크모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냥 시술을 끝내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분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풀모너리 이데마 확인되었고 어브도멘과 이제 체스트에서 인투베이션 한 것과 C라인 그다음에 VV 템포러리 리드 들어간 것과 VA 에크모 모두 인설션 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분 풀모너리 이데마가 조금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가 레프트 벤트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레프트 벤트 인디케이션은 아울틱 밸브가 열리지 않아서 LV에 혈액이 저류되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이제 클리니컬한 에비던스가 있는 시그니피컨트한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거나 TT나 TOE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디스텐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디스텐션이 있게 되면 마이오카디알 옥시전 컨숨션이 증가하게 되고 LV의 그 리커버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LV가 커지면서 이런 스럼보스나 V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벤트를 실시하여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디스 컴프레션을 할 목적으로 레프트 벤팅을 실시합니다. 저희는 여러 방법, 서지컬 방법과 펄크테니우스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EP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하는 트랜셉탈 벤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EP 마커로는 듀오데카를 통해서 CS 마커를 한 상태에서 BRK와 SL1을 이용해서 이렇게 septal 펑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프로카를 통한 프레셔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LA에서 RA에서 LA로 넘어갈 때 이렇게 프레셔 체인지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셔 체인지 된 상태에서 질라테이션을 리무브하고 와이어를 LSPB에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이 카테터를 제거하고 LV 벤팅용 캐뉼라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다음 LV 벤팅 캐뉼라를 이렇게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게 되고요. 여기 엑스레이에서도 LA에 위치한 LV 벤팅 캐뉼라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환자분 그 나머지 치료는 뭐 LAD와 설컴프렉스 추가적으로 다 진행하셨고 그 이후에도 정셔널 브라디가 있고 그 다음에 VPB 조금 발생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거했던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다시 적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론티 페노미넌에 VP 어레스트 발생하고 토사대가 발생해서 결국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적용한 것에서 퍼머넌트로 ICD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그램 플로우 리미테이션 없이 회복된 게 보입니다. 너무 길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1, 2, 3가 점점 하더니 아니 마지막에는 종합적인 걸 다 보여주셨는데 혹시 뭐 패널 선생님이나 어디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답답해요, 그죠? 네, 답답했습니다. 한번 하나 해가지고 해결돼가지고 빨리 환자가 리커버리 되는 게 좋은 게 같은데 근데 하나 저는 궁금했던 게 마지막 케이스 환자는 입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응급실로 들어온 거예요? 우선은 이분 그 응급실로 내원하셨고 PCI 진행 중에 이제 발생. 응급으로? 네네 맞습니다. 예, 선택의 폭이 없었겠네. 아니 저는 좀 상해에서 캐비지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 하나. 네.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요. 네. 왜 어큐트 스럼보시스가 생긴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조금 다양하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서컴플렉스 쪽에 네. 헤마토마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엔지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석션을 했는데도 그게 대부분 남아있는- 화이트 덩어리들만 나오고 프레시한 건 안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티카나 뭐 그런 약물의 그 방출 시간 그런 거라기보다 애초에 3.5에 4.0 크게 벌룬을 해서 그쪽이 찢어져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닐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레프트 메인 디스탈부터 조금 칼시파이드 누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찢어진 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디카그레일러의 타임도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ER에 온 환자, 이머전시 환자들은 한번 그런 부분도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김지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은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서울성모병원의 김현지 선생님께서 Get the primary airways you must know in case of on emergency in the case 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심혈관 촬영실 간호사 김현지입니다. 저는 응급 상황에서 알아야 할 기도 유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리뷰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아이겔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케이스 리뷰를 통해 인튜베이션과 벤틸레이터 어플라이, 마지막 썸머리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1세 여환 디셉니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기저질환으로 AFib, DM, ESRD 있었으며 2022년도에 스테미로 PCR 하셨던 기억력이 있습니다. 에코상 시비어 AS 보이며 VMAX 4.6, 이젝션 프랙션 40, RVSP 54 측정되어 탑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리 탑이 CT 상에서 레프트 메인 칼시파이드 플락 50% 스테노시스 있어 탑이 전에 엔지오 먼저 찍었고 병변이나 ISR 관찰되지 않아 바로 탑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그테일 카테터로 에올타그램 시행하며 밸브 임플란테이션할 위치 확인하였고 LV 페이싱 하면서 사피엔 23mm 밸브 디플로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플로이 후에도 BP 회복되지 않고 SpO2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코 보면서 밸브 정상적으로 디플로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BP 오르지 않고 시스톨릭 60대까지 떨어져 노르에피네프린 30ml 4cc/hr 스타트, 블루라이트 풀드롭 하였습니다. 환자 퓨필 리플렉스 핀포인트 관찰되어 밸브 디플로이 직전 미다졸람 2mg, 펜타닐 50마이크로 투여로 인한 딥세데이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아이겔 4번 삽입 후 엠브백인 시행하였고 환자 깨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플루닐 0.5ml, 날록손 2ml, IV 투여하였습니다. 5분 후에 환자 의식 수준 얼러트하게 돌아왔고 GCS 사정 결과 정상, 바이탈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발 호흡 회복하여 아이겔 제거 후에 시술 종료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성문 위 기도 유지 기구의 유용성에 대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보통 임상에서 SpO2가 떨어지면 첫 번째로 인튜베이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의 환자처럼 일시적인 호흡 저하나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에어웨이 확보를 해야 할 환자 또는 기도 확보가 어려운 환자에 한해서는 인튜베이션보다 아이겔의 사용이 더 빠르고 침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겔은 커프 없이 열 가소성 탄성체로 이루어진 성문 상부 기관 삽관 기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겔 끝의 팁 부분이 뒤쪽에 있는 식도로 향하게 삽입하고 앞쪽 개구구가 후두로 향하게 하여 기관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성문 위에 기구를 놓기 때문에 성대와 기관지를 자극하지 않고 삽입 부위가 탄성체 겔로 만들어져 있어 덜 침습적입니다. 때문에 소아 마취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팽창식 커프가 없어 기도 압박 위험을 줄여주고 라링고스코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고 빠르게 넣을 수 있어 응급기관 삽관 시 주로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겔 입구에 있는 통로를 통해 위장관 튜브 사용 및 석션이 가능합니다. 아이겔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임시기도 확보형이기 때문에 삽입 후 4시간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커프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서 인튜베이션보다 탈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삽관 후 고정을 잘 해주어야 하며 치아가 흔들리거나 약한 경우, 위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 인후두의 이상, 농양, 종양 외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겔의 종류는 환자 바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저희 촬영실에 구비된 아이겔은 3, 4번 사이즈입니다. 보통 3번은 30에서 60kg의 환자, 4번은 50에서 90kg의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겔 삽입 전에는 의치나 구강 내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몸무게에 맞는 아이겔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겔의 초록색 커프의 뒷면과 옆면에 동봉된 윤활제를 발라주고 이때 기도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바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머리를 잡고 턱을 부드럽게 아래로 눌러
구강을 개방한 후에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아이겔 커프 뒷면을 입천장에 밀착시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제대로 삽입되면 앞니가 표시선 근처에 위치합니다. 엠북백을 이용하여 가슴의 움직임, 폐음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으면 고정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4세 남자 환자 체스트페인 주호소로 입원하였고 ESRD로 혈액 투석하고 있고 AV 블록으로 작년에 페이스메이커 삽입한 히스토리 있습니다. 입원 후 나간 카디악 마커에서 트로포닌 T와 프로비NP 정상 수치 이상으로 나와 CAG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CAG 결과 3베슬의 리전이 확인되어 캐비지 또는 PCI 시행을 권유하였고 보호자 면담 후에 PCI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칠프렌치숏 AL1 사이드홀 가이딩 카테터 인게이지 하였고 와이어링 후에 프록시말 RCA 3.0 12 NC 발론 하자 놀이플로 오면서 BP 저하왔고 바로 NCR 인트라 코로너리 투여하고 노르에피네프린 30ml 4cc 퍼아워 스타트하였습니다. 프록시말 RCA 오닉스 3.5 15 스탠되고 환자 바이탈 언스테이블 하여 LAD랑 서크는 스테이지 PCI를 시행하기로 하고 시술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7프렌치 이뷰 3.5 사이드로 가이딩 카테터 인게이지 하고 서크 와이어링 후에 오닉스 스탠 2.5 26 됐고 레프트 메인에서 프록시마 LAD 3.0 15 NC 발론 후에 오닉스 3.0 25 스탠 되자 플로우 느려지면서 세츄레이션 떨어졌습니다. 바로 아이겔 3번 삽입 후에 엠브백잉 시행하였고 퍼스트 다이아고날 제일되어 슈퍼크로스 90도 마이크로 카테터 이용하여 와이어링 중에 지속적인 BP의 세츄레이션 저하로 인튜베이션 및 에크모 백업 하에 PCI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 협조되지 않아 에토미데이트 6mm 투여 후에 인튜베이션 하였습니다. 이후 나간 ABGA에서 호흡성 산증 보여 비본 투여 후에 벤틸레이터 적용하였습니다. 에크모 삽입 위에 CS 콜하고 삽입 도중 1분간 심정지 왔으나 에크모 스타트 후에 ROSC 되어 시술 이어갔습니다. 프록시말 LAD는 NC발론 3.5 15, 퍼스트 다이아고날은 2.0 15 NC발론 이용하여 키싱발론 하고 PCI 종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에크모 벤틸레이터 유지하며 CCU 입실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겔을 넣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거나 CPR 상황에서는 인튜베이션을 시행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튜베이션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 삭간하면서 환자가 협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이완제 또는 향정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촬영실에서는 미다졸람, 에토미데이트, 석시콜린을 상비약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다졸람의 경우 환자의 바디웨이트와 역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며 에토미데이트는 kg당 0.15에서 0.3ml, 석시콜린은 kg당 1ml IV 투여하고 있습니다. 기간 삭간 후에는 청진기나 엑스레이로 엔도트라키알 튜브 위치를 확인 후 고정합니다. 이때 이 튜브 팁 끝이 카리나로부터 상방 3에서 5cm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인튜베이션이 되면 CCU에 벤틸레이터를 요청하고 환자에 맞게 벤틸레이터 세팅 후 연결합니다. 만약 인튜베이션을 페일할 경우 코드 에어웨이 방송으로 마취가를 호출합니다. 인튜베이션 페일할 경우 본원 프로세스입니다. 인튜베이션 후에 벤틸레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산소성 호흡 부전, 즉 FiO2 60% 이상 제공 시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 넘지 않을 때 벤틸레이터를 통해 옥시제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체내 축적으로 반응이 없거나 무의식일 때 SpO2가 95% 이상 체크되더라도 PCO2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배출을 위해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맥혈 폐하 7.3 이하 및 애시도시스일 때 심근 허혈 또는 심부전일 때 호흡 노력을 줄여 심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술 후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폐동맥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촬영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벤틸레이터 종류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홈 벤틸레이터나 하이플로우를 사용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벤틸레이터의 기본 세팅값을 알아보면 타이달 볼륨, 1회 호흡량은 한 번 호흡하는 양으로 표준 체중의 kg당 6에서 8ml를 세팅합니다. RR, 호흡수는 성인은 분당 12에서 20회입니다. FiO2는 흡입하는 산소의 분압으로 대기 중의 농도 21%부터 100%까지 산소를 설정합니다.
핍, 호기말 양압은 흡기와 호기 시에 기도에 가해지는 정적인 압력이며 보통 5cm H2O로 세팅합니다. 호기말 양압은 폐 용적과 폐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환자에게 FiO2 100%를 공급하는데도 산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핍을 증가시켜 세츄레이션을 올려줍니다. 그러나 핍이 과도할 경우에는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과탄산 혈증일 경우에는 타이달 볼륨의 양을 늘리고 RR의 빈도를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저산소증일 경우에는 FiO2를 올려주고 핍을 증가시켜 산소 포화도를 올려줍니다. 벤틸레이터는 이렇게 타이달 볼륨, RR, FiO2, 핍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며 환기 방식 벤틸레이터 모드에 따라 추가로 설정합니다. 벤틸레이터는 공기 전달 방법에 따라 볼륨 컨트롤 모드,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ACV, SIMV, PSV, CPAP 등이 있습니다. 공기 전달 방법에 따른 벤틸레이터 모드 중 볼륨 컨트롤 모드는 타이달 볼륨값 자체를 세팅합니다. 이 모드는 세팅한 타이달 볼륨값이 반드시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자의 기도 저항이나 폐탄성과 무관하게 일정 용적이 들어가서 폐포의 과다 팽창 및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모드는 타이달 볼륨을 환자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인스피레토리 프레셔 값을 세팅합니다. 이 모드는 흡기 시 기도압이 일정하여 호흡 노력이 적게 필요하고 환자가 편안한 반면에 환자의 기도 저항이나 폐탄력에 따라 이에 1회 호흡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벤틸레이터 모드는 환자의 자발 호흡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 호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ACV, SIMV 모드를 적용합니다. ACV 모드는 환자가 흡기를 노력하면 설정된 1회 호흡량을 불어넣어주고 환자의 흡기 노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된 호흡수만큼 벤틸레이터가 조절하여 작동합니다.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SIMV 모드는 치료자가 설정한 환기 외에 환자의 추가적인 자가호흡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호흡근의 위축을 방지하여 인공호흡기 위닉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PSV 모드는 자발 호흡이 가능한 환자에게 치료자가 선택한 만큼 환자의 흡기를 보조해줍니다. CPAP은 치료자가 설정한 기존의 양압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자발 호흡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벤틸레이터 이상시 울리는 알람입니다. 로우 타이달 볼륨 알람은 서킷 디스커넥, 서킷 내 물고임, 에어웨이 어클루전의 문제로 생기고 체크 튜빙 알람은 서킷 디스커넥이나 휴미디파이 열선 빠짐으로 인해 생기는 알람입니다. 하이프레셔 리밋 알람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다량의 시크리션, 이튜브의 꺾임, 서킷 내 물고임으로 발생하며 노 페이션트 에포트 암니아 알람이 울린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 수준, 세데이션 약물 주입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알람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벤틸레이터 서킷 연결 상태, 벤틸레이터 호흡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리크 알람은 서킷이 디스커넥되거나 이튜브 위치 이동, 디벌루닝 되어 볼륨이 감소될 때 발생합니다. 벤틸레이터 적용 시 간호입니다. 활력 징후, 피부색 호흡수와 양상, 호흡음, 자발적 환기 노력, 의식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저산소증, 고탄산증, 저탄산증을 관찰하고 규칙적으로 ABGA를 시행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이 쉬우므로 신경학적 상태를 비롯한 정신 상태를 함께 사정하며 분비물 흡입 및 분비물의 형태, 색깔, 양을 함께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썸머리입니다. 에어웨이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기도 확보를 위해 아이겔 사용이 1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이겔의 사용법, 인튜베이션 방법, 벤틸레이터 적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지 선생님께서 응급 상황에서 에어웨이 유지 방법으로 아이젤과 인투베이션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타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 세데이션을 많이 이용을 해서 보통 저희도 에어웨이랑 나잘 에어웨이 정도에서 O2 마스크 정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딥 세데이션 된 거를 잘 발견하셨기 때문에 아이겔로 잘 적용이 됐지만 저희가 아이겔은 보통 EPS 같은 딥 세데이션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보통 타비에 대한 이머전시 상황이나 아니면 아까 AM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겔로 해서 아까 바로 인투베이션 다시 체인지 하시잖아요. 바이트 안 올라서 그래서
카드진 샥을 요하는 AMI나 그런 시비어 AR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비에 대한 그런 합병증이 있을 때는 바로 인튜베이션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대 안암병원 이기남 선생님께서 12호 에어틱 칼시피케이션 타비 케이스 에크모 앤 BIV 애프터 베브 폴딩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방사선사 이기남입니다. 오늘 12호 에어틱 칼시피케이션 타비에서 그 밸브 앤 밸브랑 에크모 했던 케이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9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디스미아 디아 4로 ER로 내원하셨습니다. 고혈압 있고 이제 EP에서 좀 이제 팔로업을 하시던 분이고 이제 SDS 스코어는 3.62로 이제 좀 저위험군이신데 환자분 탑이 원하셔서 이제 탑이하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은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이제 TF 그 저기 레프트 벤트리클러 하이퍼트로피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 이제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이제 부담이 좀 됐었으나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좀 타비를 좀 부담이 좀 적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있고 카디오메갈리 있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 보시면은 EF가 이제 35에서 40%이고 A2 이제 프롤랩스 마이트랄 밸브 A2 프롤랩스로 이제 마이트랄 밸브에 MR이 있으셨던 분이고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몸 여기 곳곳에 좀 많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에어틱 밸브 에어리어는 0.38로 시비어하고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제 84, Vmax는 4.6으로 뭐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굉장히 시비어한 에어틱 스테노시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에서 NCC 움직임을 보시는데 여기에 NCC만 움직이시고 이제 펑셔널 바이커스브로 이제 생각이 되는 T였습니다. CT 메저먼트 보시면 위에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브릿지된 형태의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CC랑 LCC가 이제 붙어 있어서 NCC만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보이고 계시고 CT 이밸류에이션에서도 역시 이제 VR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NCC만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칼슘 스코어를 보시면 2797로 보통은 이제 500 언저리에서 이제 에어틱 밸브를 반론을 해서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797로 굉장히 높은 칼슘 스코어 보이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도 17.1로 굉장히 높고 SOV도 굉장히 44.8로 굉장히 높으시고 리플렛 랭스도 15.3으로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보다 좀 낮게 있으시고 이제 VTC도 밸브가 이제 RCC에서 칼슘이 굉장히 심하시다 보니까 밸브가 NCC 쪽으로 밀릴 거 생각해서 13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고요. LVOT 칼시피케이션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여기 이렇게 있고 모더레이트 정도의 상태로 보여지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밸브 익스펜더블 밸브보다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오버사이즈가 이제 9%밖에 안 되지만 칼슘이 굉장히 많으셔서 밸브 앵커링은 문제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코로나리는 굉장히 다 이제 노말이셨고 NGO를 봤을 때 이제 칼슘이 굉장히 심하신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V 와이어링도 이제 비교적 쉽게 이제 들어가셨었고요. 프리벌론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칼슘이 굉장히 심하시고 럽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돼서 에볼루 밸브만 통과할 정도로 20mm 좀 작은 발론으로 이제 프리벌론을 했고 이제 BAV의 이제 NGO에서 별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디플로이에서는 이제 좀 뎁스를 얕게 잡아서 이제 좀 팝업이 됐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 이제 에볼루 날 34mm 밸브 이제 랜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밸브가 좀 폴딩되어 보이는 이제 NGO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밸브가 익스펜션돼서 이제 굉장히 심한 어큐트 AR이 좀 생겼고 저희는 이제 AR이 생겨서
이 밸브를 빨리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포스트 밸론으로 이제 밸브를 이제 웰 익스펜션 시키려고 이제 포스트 발론을 빨리 준비했었습니다. 네, 포스트 밸론 준비하면서 이제 엔듀어를 한 영상이고요. AR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RAO 40도에서 보니까 또 이제 칼슘이 이제 밸브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25mm짜리로 딜라테이션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밸브가 폴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 안 펴진 그 밸브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쇼트닝이 와버렸습니다. 쇼트닝이 왔고 그때 AR이 좀 더 심해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어큐트 AR이 좀 더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환자는 이제 PA 어레스트 상태가 되셨습니다. CPR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밸브는 저희가 그 발론을 전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이제 했고요. 이제 심장이 멈춰진 이런 상태로 뎁스를 잘 랜딩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CPR 시작됐고 바로 에크모 이제 삽입했습니다. 네, PEA 어레스트 상태셨기 때문에 PEA에서 이제 디피블레이션 하고 VF로 돌아오고 다시 이제 이거를 한 3차례를 반복을 좀 하고 나서 이제 페이싱 리듬으로 좀 돌아오셨고요. 더 이제 해드릴 건 없겠다 싶어서 파이널 엔지오 하고 이제 시술 마쳤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F가 이제 PEA 어레스트 상태셨기 때문에 환자분 EF는 22로 굉장히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셨고, 그다음에 시술 전과 이제 후를 좀 비교해 보면 이제 에어틱 밸브 에어린 0.38에서 이제 EOA가 1.03이 됐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84에서 12로 됐고, Vmax는 4.6에서 이제 1.7까지 이제 좀 줄긴 했었는데 과연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좀 타비를 잘 했나 이런 좀 의구심은 들었던 이제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케이스를 끝나고 나서 이제 3일 뒤부터 굉장히 좋아지셔서 에크모를 리무버를 했고 이제 시술 직전과 이제 원먼스 팔로우업을 보시면 EF가 이제 22%에서 43%로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오셨고 모더레이트 PVL에서 이제 마일드 PVL로 이제 굉장히 좋아지신 모습 보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제 1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제 1년 팔로우업에서도 좀 원먼스 팔로우업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좋아진 모습 보여지고 계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프리 프로시저럴 이미징은 이제 에어틱 밸브의 칼슘의 어마운트나 뭐 분포도 이제 모양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케이스에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케이스를 하면서 느낀 거는 최근에 라이프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면서 이분은 사실 에볼루 밸브를 이제 2개를 넣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코로나리를 리액세스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라는 이제 좀 아쉬움도 좀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 또 뭔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볼루 밸브를 넣고 나서 뭐 사피엔 밸브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면 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기남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선생님은 밸브 쇼트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쇼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분명히 첫 번째 밸브를 넣고 나서 밸브가 펴지지 않으면 바이탈이 올라가지 않아서 엄청난 약을 많이 계속 썼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벌룬으로 그걸 확장시키자마자 B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쇼트닝이 그렇게 에볼루시 벌룬한다고 5mm 이상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저희는 이제 이런 시비어 칼피케이션은 에볼루션 안 하고 이런 언더엑스페이션 경험 때문에 벌룬 익스펜드만 하는데
되도록이면 오버사이즈 하지 않고 뭐 95% 언저리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뭐 패널 선생님 중에 뭐 질문이나 이거 밸브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나중에? 네, 밸브. 아, 그날?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는데? 난 첫 번째만 넣고 나서 이게 좀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팔로우하고 이렇게 결과가 좋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게 싹 빠져 발표 내용에 그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못 들었나? 미안해. 네, 환자분이 이제 시술 전에 이제 한 주에 뭐 3일 정도 뭐 골프를 치러 가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동력이 굉장히 좋으셨고 나중에도 이제 최근에도 그렇게 골프 잘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그 환자 아까 이제 에코 프레젠테이션 할 때 A2 프로랩스 때문에 모더리 4마리 있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A2 프로랩스가 혹시 AS 때문에 생긴 세컨더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MR 때문에 아까 이제 아울틱 밸브가 그 임플란테이션 할 때 받은 스턴이 특히 MR이 있으면 회복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 뭐지 아울틱 밸브 AS 때문에 생긴 세컨더리 MR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모더리 MR과 시비어 AS가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플랜을 수술 DVR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네, 근데 이제 환자분이 타비를 너무 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타비를 진행하셨고 이게 타비를 먼저 이제 AS를 해결해주면 이제 숨찬 증상으로 오셨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밸브 하고 나서 위로 좀 마이그레이션 됐으니까 거기까지 MR을 더 유발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심하게. 상만 선생님 말처럼 그 마이트라벨 프로랩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포스트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마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상 선생님 질문 되게 좋은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KCT 미팅에서 왜 수술 안 했냐는 질문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디시전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풀리 서포트하고 이런 저기를 하는 팀인데 그런 질문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이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일하는 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겨울철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단법인의 관계자 여러분하고 우리 이승훈 선생님 이하 이제 서울 송호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